우리나라도 핀테크를 이용한 대안적 신용평가가 대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정보 회사를 운영하는 장윤석 씨는 거의 하루 24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합니다. SNS 앱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저는 브런치클도 좀 쓰는데 가끔씩 많이 쓰고요. 이 스마트폰 안에 장윤석 씨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저장돼 있습니다. 마치 제2의 신분증처럼요. 이 스마트폰 정보는 장윤석 씨의 신용평가 도구가 됩니다. 스마트폰 정보와 SNS 활동, 인터넷 사용 이력 등 12,00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의미 있는 200~300개의 항목을 뽑아냅니다. 그중 10여 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신용 점수를 계산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대안적 신용평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전 같으면 따라다녀야 알 수 있는데 이제는 그 ICT와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사람의 족적을 가지고 디지털 족적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분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단순 통계가 아니라 이 부분을 빅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부분으로 분류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평가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그룹은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안적 신용평가는 그중에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도 계열사들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가맹점의 매출 실적들의 트렌드를 본다든가 증가폭을 본다든가 하나하나의 이런 정보들을 고객님의 신용평가의 항목으로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핀테크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빚에 좀 더 가까워질 겁니다. 회사의 사업이나 비전을 보고 평가하는 게 추가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가계부 같은 것도 꼼꼼히 쓰고 그리고 아이들 적금 그리고 주택 정액 적금 이런 것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평판과 사장이 갖고 있는 인성과 성실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조금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빚이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계약입니다. 이자며 상환 방법에 대해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빚을 못 갚게 될 경우 책임은 대부분 채무자의 몫입니다. 쌍방 계약에서 한쪽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상환 능력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서 이 빚을 얻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를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고 어떤 경기가 호황이거나 이럴 때는 채권자가 또 어떤 대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느슨하게 운영을 해서 그냥 빚을 어떤 면에서는 좀 권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채무자들에게 좀 어떻게 장밋빛 어떤 기대를 갖게 했다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만족하는 빚은 없을까요? 미국에선 복잡하고 과도해진 학자금 대출의 대안들을 찾는 움직임이 시도 중입니다. 2018년 들어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It's my senior year, so I've built up 4 years of loans, so I've got about like 100,000 somewhere around there of loans. I did have to take out some student loans with a private company, and for probably about a total by now about $115,000.
don't really have a lot of money right now, so it's kind of just building on itself. And hopefully I'll get a job after college and I can start paying it off. For most people, if you go to school for like $40,000, $45,000 a year, and you get a job that only pays you $40,000, $45,000 a year, and your loans are as high as like 10%, you're going to be paying that loan like the rest of your life. NGO에서 뉴스를 만들고 있는 주디스는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나 되는 학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주디스가 대출 상환 고지서를 처음 받은 건 졸업 6개월 후, 정식으로 취업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But I just was freaking out. Like, what if I never find a job? You know, then what? What happens? They keep sending me these bills. What's going to happen? I don't know. I was very scared. I didn't know what they could do legally. During the time that she was going to college, she was taking out loans. And like I said, the other alternative was for her to just not get an education and have a minimum pay, minimum wage job. And so she had to take out these loans. 주디스의 대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학자금은 너무 비쌌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맞춤 상품처럼 준비돼 있었습니다. 졸업 후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주디스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She was not able to, because the simple function that we have of balance, she did not have. So she could not drive. She could not do things, normal things, not even walk the dogs. 다행히 주디스는 회복 중이고 취직도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대출금도 갚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달러나 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멀고도 험한 여정의 출발선에 이제 겨우 선 겁니다. Debt feels like trying to swim in the middle of the sea against constant waves that are coming against you. Try not to drown. Yeah, it's just... 미국 밀레니엄 세대들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파산부터 경험하게 될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합니다. 그런 가운데 클라크슨 대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So for the LISA, once you graduate, you're going to have a 6-month grace period. So you don't have to pay anything back at that point. After that, we will, in a sense, we'll be looking at your tax statements and then you'll be paying off the percentage that was in the contract for a 10-year requirement. 소득에 비례해서 갚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LISA program is an opportunity for prospective students to offset their financial obligation to the institution. Students, if they take out the full amount, the $40,000 over their 4 years here, the percentage will be 6.2% of their income. 소득 나눔 장학금.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갚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교에 다닐 동안은 누구나 똑같이 4만 달러의 학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10년 동안 자기 소득의 6.2%를 갖게 됩니다. 졸업 후 의사가 돼 연봉이 10만 달러라면 10년간 6만 2천 달러를 상환합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연봉이 5만 달러라면 10년간 3만 1천 달러를 상환하게 됩니다. 똑같이 4만 달러의 학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상환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정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과 달리 졸업 후 미래 소득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적게 갚고 상황이 좋으면 좀 더 많이 갚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 나눔 학자금, 소득 나눔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에밀리도 입학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And it was just super helpful. I definitely wouldn't be here, number one, and also I wouldn't be here as comfortably as I was now with all the stuff I have that my parents were able to provide for me if I didn't have this program. I wouldn't be able to have the new textbooks or a laptop or any of the new stuff that I have for my dorm to make me live comfortably. I would honestly probably be struggling a little bit with not such up-to-date stuff, but it really did help to know, like, 클라크슨 대학교의 소득 나눔 장학금 재원은 졸업생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이 재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또 다른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사용됩니다. 빚에서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고 그 소득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빚입니다. Just me being able to help another kid once I graduate is just something really beautiful about this school that's very unique, which I'm very proud to be a part of the school and be very proud of being in this program, be one of the first people. So it's going to be super, super fun to see what my contributions make to another student and how that affects them and their education. 학생의 미래소득 지분을 학교가 구입하는 방식은 대출이라기보다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의 해결책을 부채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찾아보려는 겁니다. You know, if there are traditional students, you know, we will be, we'll be making some money on this. It will, you know, we hope there's another Bill Gates in the pool and that they become, that's a different, we think that this is just a way to, we invested in the students, they will invest back into us. It's a win-win for the students, and we're excited to see where that goes.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집값 폭락이 가져온 개인 파산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만약 당시 집값 폭락의 부담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나눴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자본 2만 달러에 은행에서 빌린 돈 8만 달러로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집값이 30% 떨어졌다면 자기 자본은 사라지고 빚만 남겠죠.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에 1만 달러가 모자랍니다. 파산이죠. 그런데 손실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눈다면 어떨까요? 채권자 입장에선 돌려받을 돈은 5만 6천 달러로 줄었지만 파산 염려가 없으니 손해도 줄었죠. 채무자의 자기 자본은 14,000달러가 남아있으니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도 나눕니다. 투자금의 30%가 더해진다면 채무자의 자기 자본은 26,000달러, 채권자가 상환받을 빚은 24,000달러가 증가해서 104,000달러가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식 형태로 빚으로 인한 파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So in the event of a downturn, the losses are borne more equally across borrowers and lenders. And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argued for in the book as well. And there are different ways of doing that. The broader idea is to have some kind of state contingent contracts in those financial contracts that say that in the event of a downturn, this contract will automatically readjust. And so no one will be cheated in the new system. Everyone will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and they will all. What will end up happening is that because these financial contracts are actually better for the overall economy, everyone will benefit. The whole economy will rise as a result of that. 지난 10월 27일 서울 청계광장에선 주빌리 은행의 빚소각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개인 사업자 22명과 개인 채무자 82명의 빚, 100억 11만 197원의 빚을 소각하는 행사입니다. 깨끗하게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우고 다 모두들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금융기관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추심업체들은 이런 채권을 원금의 10%도 안 되는 헐값으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원금 전체를 받아내려고 추심을 하는 거죠. 이 채권들은 전부 다
10년 이상 된 오래된 연체 채권들이고요. 사실상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효가 많이 지난 건데 네. 이거를 이렇게 소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시효가 완성된 죽은 빚 자체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불법인데요. 이게 이제 추심원이 이제 유도를 합니다. 오늘까지 단돈 10,000원만 내면 이렇게 조정해주겠다. 이자 많이 깎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돈을 소액이라도 내면 사실 그날로부터 죽은 빚을 채무자가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채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살아난 이 채권을 가지고서 추심을 하고 채무자는 돌아가셔도 이 채무 자체는 그 다음 상속자에게 상속이 돼서 저희는 이제 영원히 살아있는 불사채권, 좀비채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네. 오늘 불사채권, 좀비채권을 소각하는 겁니다. 사실 빚은 처음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어도 돈을 쓸 수 있는 수단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빚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빚은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터져버립니다. 그 결과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채권은 추심업체로 넘어가고 통장은 압류당하고 돈을 벌 수 없으니 빚을 갚을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지금 바로 그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 부실 채권을 소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빚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미래 소득을 현재로 끌어와 빚으로 소비하면서 개인 생활은 편안해졌고 기업은 성장했고 경제는 활력을 더했습니다. 빚은 현대 자본주의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불확실성을 만나면서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경제에도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빚의 역습입니다. 승무단 저를 괴롭혀온 대검의 부실직원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대검원이 소각된 만큼 또 자유를 얻는 분들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안전한 빚은 없을까요?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합리적인 빚. 기왕이면 빚에서 새로운 이윤이 생기는 행복한 빚. 이제 수천 년간 이어져온 빚의 대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왔으니까 이제 빚의 미래를 좀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빚의 미래는 사실 금융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조금 생겨나야 되는데 이제 빚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꼭 이제 돈을 빌린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의 문제로 보면 책임이라는 것들이 있다. 내가 아무 레코드가 없고 아무 행적이 없어도 이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예견하고 예측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대출 업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정책, 금융정책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